시아버지의 목숨값이 든 카드를 며느리가 가져갔습니다. 아들의 생일날 훔친 돈 2천만 원으로 명품을 샀다며 오히려 당당했죠. 제 아들은 그런 아내의 편을 들며 제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 아들은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남은 생을 오직 저와 제 남편의 존엄을 위해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마지막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제 이름은 한미숙 69이에요. 제 옆에는 72 된 남편 박병철 씨가 곤히 잠들어 있네요. 희미한 새벽빛이 창문을 넘어와 남편의 앙상한 어깨를 비추고 있어요. 이른 새벽마다 항구에서 울려 퍼지는 백고동 소리가 자명종처럼 저를 깨웁니다. 젊었을 적에는 저 소리가 희망처럼 들렸는데 이제는 그저 지나간 세월의 메아리 같아서 마음 한구석이 아려와요. 우리 부부는 평생을 여기 인천 동구의 낡은 2층 양옥집에서 살았어요. 집안 곳곳에는 제 손때와 남편의 땀방울이 서려 있죠. 거실 한쪽 구석에는 제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낡은 재봉틀이 있어요. 드르륵, 드르륵 이 소리를 들으며 우리 아들 지훈이를 키웠죠. 재봉틀 위벽에는 빛바랜 흑백 결혼 사진이 걸려 있고 그 옆에는 아들 내외가 보내준 반짝이는 컬러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어요. 제 사진 속에서는 수줍게 웃고 있지만 아들 녀석의 사진 속에서는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듯 활짝 웃고 있네요. 그걸로 됐다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매일같이 제 자신을 다독여요. 하지만 요즘 들어 창밖 너머로 보이는 경축, 재개발 추진위원회 발족이라는 붉은 현수막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안해 떨리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이 집이 우리 부부의 유일한 재산이자 마지막 버팀목이니까요. 남편은 젊었을 때 인천항 부두 노동자로 일했어요. 거친 바닷바람을 맞으며 쇠붙이를 나르던 그 두꺼웠던 팔뚝은 이제 가늘어질 대로 가늘어졌고 그 시절 얻은 심장병은 평생의 훈장이자 멍해가 되었죠. 이제는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면 그 세월이 원망스럽기도 해요. 저는 심포국제시장 한쪽 구석에서 작은 수선 가게를 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오시해지면 그냥 버리지. 저희 같은 가게는 잘 찾지 않아요. 그래도 단골 할머니들이나 시장 상인들이 맡기는 일감 덕에 근근히 먹고 살아요. 연금 같은 건 꿈도 못 꾸죠. 우리 부부에게 남은 건 이 집 한 채와 수십 년간 쌈짓돈을 모아 만든 통장 하나가 전부예요. 아들 지훈이는 우리 부부의 자랑이자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넉넉지 못한 형편에도 악착같이 뒷바라지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냈고 지금은 번듯한 바이오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죠. 어릴 적 지훈이는 참 착한 아들이었어요. 학교 다녀오면 힘들지 않냐며 제 어깨를 주물러 주던 아이. 첫 월급을 타서는 빨간 내복을 사와서 제 손에 쥐어주던 아이였죠. 그런데 서울에서 자리 잡고 갤러리 매니저라는 며느리 오세경을 만난 뒤부터 녀석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들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귀한 것이 되었어요. 가끔 걸려오는 전화에서도 네,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하는 목소리에는 온기 대신 의무감만이 남아 있었죠. 전화기 저편에서는 자기야, 누구셔? 하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올 때도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지훈이는 서둘러 전화를 끊곤 했어요. 며느리는 저희와 통화하는 것조차 탐탁지 않아 하는 것 같았어요.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아들 내외가 손주를 데리고 집에 찾아왔어요. 저는 전날부터 시장에 가서 좋은 재료들만 골라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이며 잡채를 잔뜩 만들어 놨죠.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며느리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어머님, 이 동네는 언제 재개발된대요? 앉자마자 묻는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안부 인사가 아니라 이 집의 금전적 가치에 대한 질문이었죠. 저는 애써 웃으며 글쎄다, 말이 나온 지는 꽤 됐는데 하고 얼버무렸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지훈이가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말하더군요.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요. 친구들은 결혼할 때 부모님이 다들 집이며 차며 도와주시는데
저희는 아직도 월세 내느라 허리가 휘어요. 녀석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부모로서 해준 게 없어 미안한 마음과 함께 그 말 뒤에 숨은 원망이 느껴져서 서글펐죠. 며느리는 제가 정성껏 차린 음식에는 거의 손도 대지 않았어요. 어머님, 이런 기름진 음식은 몸에 안 좋아요. 요즘 누가 이렇게 짜게 먹어요? 라며 가방에서 자기가 사온 샐러드 통을 꺼내더군요. 그 아이가 가난한 집에서 자라 악착같이 성공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시댁이 생각보다 더 가난하다는 사실에 실망하고 분노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밤새워 만든 음식을 그렇게 무시해야 했을까요? 손주 녀석이라도 먹일까 싶어 음식을 권하자 애들은 이런 촌스러운 음식 안 먹어요라며 아이를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는데 정말이지 서러워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색한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내오자 며느리가 마치 선심 쓰듯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스마트폰도 없으시니 은행 업무 보시기 힘드시죠? 요즘은 다 앱으로 하는데 저희가 나중에라도 도와드려야죠. 그 말에는 걱정보다는 무시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마치 저희 부부를 시대에 뒤떨어진,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무능한 늙은이로 취급하는 것 같았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실제로 은행에 가서 공과금이라도 내려면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려야 했고, 젊은 직원 앞에서 작은 글씨가 안 보여 더듬거릴 때마다 주눅이 들었으니까요. 며느리의 그 말이 앞으로 닥쳐올 재앙의 서막이었다는 걸 그때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아들 내외가 돌아가고 난 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어요. 설거지를 하며 애써 웃어 보이려는데 등 뒤에서 컥하는 남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남편이 가슴을 움켜쥔 채 식탁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죠. 제 심장도 함께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들 내외에게 느꼈던 서운함이나 자존심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지금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것 뿐이었어요. 당장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야 했어요. 우리 부부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남편의 숨소리가 턱 밑까지 차오르는 걸 보며 저는 제 평생 그렇게 빨리 움직여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머릿속은 하얘지고 손은 벌벌 떨렸지만 이 사람을 잃을 수 없다는 생각 하나가 저를 일으켜 세웠죠. 자존심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밉던 아들 녀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한참이나 신호음이 가다가 짜증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왜요, 어머니? 그 목소리에 남편이 쓰러졌다는 말이 차마 떨어지지 않았지만 저는 거의 울부짖다시피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 한숨을 푹 쉬며 말하더군요. 일단 알겠어요. 서울역으로 오세요. 아들 집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은 정말이지 지옥 같았어요. 택시를 타고 인천역으로 가서 가장 빠른 KTX를 타고 서울역까지 갔죠. 기차 안에서 남편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의 힘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마침내 도착한 아들네 집은 저희 집과는 비교도 안 되게 크고 번쩍였어요.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저희 부부는 이방인일 뿐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나온 며느리의 얼굴에는 걱정이 아니라 노골적인 불만이 가득했어요. 어머님, 갑자기 이렇게 오시면 어떡해요? 저 오늘 저녁에 중요한 갤러리 약속 있는데. 그 아이에게 남편의 생사보다 자신의 스케줄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며느리는 운전하는 내내 신경질적으로 투덜댔죠. 요즘은 예약 안 하면 대학병원 진료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여기는 주차비도 엄청 비싼데 괜히 차 끌고 왔나 봐. 그 아이의 모든 말은 돈과 시간으로 귀결되었어요. 아들은 옆에서 아내의 눈치만 볼 뿐 아픈 아버지를 위로하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죠. 서울의 높은 빌딩들처럼 거대하고 차가운 병원 건물 앞에 섰을 때
저희 부부는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사방에는 온통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로 된 안내판뿐이었고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저희를 스쳐 지나갔죠. 응급실을 거쳐 겨우 심장내과 의사를 만날 수 있었어요. 의사는 여러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남편의 관상동맥이 심각하게 막혀서 당장 스텐트 시술이나 관상동맥 우회술 같은 큰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수술비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들 내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봤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아버지의 건강에 대한 걱정보다는 갑자기 닥친 경제적 부담에 대한 당혹감이 더 커 보였어요. 남편은 그 분위기를 읽었는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설이라도 쇠고 수술하면 안 되겠소?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평생을 자식 걱정만 하며 살아온 사람다운 말이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그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차갑게 쏘아붙였어요. 아버님, 지금 수술 안 하시면 입원비는 더 나와요. 그건 생각 안 하세요? 생명이 오가는 순간에도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오직 계산기만이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의 생명을 효도와 도리의 문제로 생각하는 저희 부부와 그것을 철저히 비용과 효율의 문제로 환산하는 아이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죠. 수납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어요. 병원 원무관은 온통 키오스크라는 기계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화면에 떠 있는 글씨들을 봐도 뭐가 뭔지 하나도 알 수가 없었죠. 제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며느리가 다가와 제 손에서 진료 카드를 채가득 가져갔어요. 어머님, 이리 주세요. 제가 할게요. 요즘은 다 기계로 해야 빨라요. 그 아이는 익숙하게 화면을 몇 번 누르더니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카드 주세요. 이걸로 해야 수납이 돼요.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제 평생의 재산이 담긴 유일한 신용카드를 꺼내 건넸어요. 며느리는 비밀번호까지 물어본 뒤 기계에 카드를 넣고 몇 가지를 더 누르더군요. 그 아이의 얼굴에는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늙은이들이라는 식의 묘한 우월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저는 몰랐어요. 제 손으로 제 생명줄을 그 아이의 손에 쥐어준 것이라는 걸요. 진료가 끝나자 아들 부부는 저희를 근처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려주었어요. 어머니, 저희는 오늘 정말 바빠서 이만 가봐야겠어요. 표는 끊어놨으니 이것 타고 조심히 내려가세요. 차에서 내리는 저희 부부를 향한 그들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걱정도 없었어요. 마치 귀찮은 짐을 내려놓는 듯한 후련함만이 느껴졌죠. 저는 정신이 없는 와중에 며느리에게서 신용카드를 돌려받는 것을 깜빡 잊고 말았어요. 버스에 오르고 나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지만 차는 이미 떠난 뒤였죠. 인천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제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화려한 불빛들이 꼭 저를 비웃는 것 같았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더군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수십 번은 더 전화를 걸었던 것 같아요.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어머님, 저 지금 회의 중이에요. 라는 짧은 메시지만 돌아올 뿐이었어요. 아들에게 전화해도 세경이가 바쁜가 보죠. 나중에 제가 챙겨드릴게요. 라는 무심한 대답뿐이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불길한 예감이 제 심장을 옥죄어 왔어요. 그저 깜빡 잊은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어쩌면 처음부터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어요. 그날 이후 저희 집의 시간은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남편은 다행히 응급처치 후 고비는 넘겼지만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가슴에 품고 사는 신세가 되었죠. 의사는 수술 날짜를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하루하루 달력의 숫자가 넘어가는 것이 제 명을 재촉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밤이 되면 남편의 밭은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 일쑤였죠. 잠이 들어도 돈이 없어서 남편을 수술대에 눕히지 못하는 악몽에 시달리다 깨어나곤 했어요. 가장 저를 괴롭힌 것은
돈이 없다는 공포 그 자체보다 그 돈의 행방을 쥔 며느리와의 단절이었어요.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반복될 뿐이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에게도 전화를 해봤지만 어머니, 세경이 요즘 바빠요. 제가 잘 말해둘게요. 하는 영혼 없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그 아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었어요. 제 애원은 그들에게 닿지 않는 메아리일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기적처럼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으로 전화를 받았죠. 제발, 제발 좋은 소식이기를 빌면서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제 마지막 기대를 산산조각 냈어요. 그 아이는 제 다급한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차분하고 사무적인 톤으로 말하더군요. 어머님,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관리하고 있다니까요. 카드도 저희가 잘 보관하고 있어요. 그 말이 얼마나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는지 몰라요. 관리와 보관이라니요. 그건 명백히 저희 부부의 돈인데 마치 자기들 소유인 양 말하는 태도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가, 그 돈은 내 아버님 수술비다. 빨리 돌려줘야 한다고 말하자 며느리는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도 참 구식이시네요. 요즘은 돈 다 온라인으로 관리해요. 통장이나 카드 들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그 아이는 저를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이, 의심만 많은 시어머니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제가 유난을 떨어서 자기들을 괴롭히는 사람처럼요. 그 교묘한 가스라이팅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어쩌면 정말 내가 너무 낡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너무 아이들을 못 믿는 건가? 하는 자기 의심마저 들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무력감에 빠졌어요.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고민 끝에 남편의 여동생, 그러니까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제 사정을 이해해주고 아들 녀석에게 쓴소리라도 한마디 해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시누이의 반응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제 하소연을 듣던 시누이는 오히려 저를 타박하더군요. 형님, 저번에 새아가한테 전화 왔었어요. 형님이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셔서 돈 관리를 자기들이 좀 도와드리는 거라고요. 착한 애들이 형님 걱정해서 그러는 걸 가지고 너무 애들 잡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저보다 한 발 앞서 손을 써둔 거였어요. 저는 순식간에 아들 내외의 호의를 의심하는 못된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집 근처 은행 지점을 찾아갔어요. 수십 년간 거래해온 익숙한 곳이었지만 그날따라 은행 문턱이 천길 낭떠러지처럼 느껴졌어요.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려 창구 직원 앞에 섰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신용카드 거래 내역을 확인하려면 카드나 통장 혹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인증이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자동응답 시스템으로 가득한 콜센터에 전화를 해봐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잡한 인증 절차는 제가 제 돈의 주인이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 돈 앞에서 완벽한 이방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시장에 들러 친하게 지내던 과일 가게 언니에게 사정을 털어놓았어요. 언니는 제 손을 잡고 같이 화를 내주었지만 결국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죠. 에이, 동생. 요즘 자식들이 다 그렇다지만 그래도 아들인데 설마 무슨 사정이 있겠지. 너무 걱정 마. 그 선량한 위로가 오히려 제 가슴을 더 후벼 팠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모두가 아들이라는 이름이 가진 최소한의 도리를 믿고 있었지만 저는 그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어요. 그렇게 절망의 나날을 보내던 중 문득 벽에 걸린 달력을 보게 되었어요. 며칠 뒤가 아들 지훈이의 생일이었죠. 그 빨갛게 동그라미 쳐진 숫자를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한 줄기 빛이 스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생일날. 생일날 다 같이 얼굴을 보면 분명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이건 분명 오해야. 내 아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온 내 자식이 어떻게 애비 목숨값을 가지고 장난을 치겠어.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세뇌했어요. 그것만이 제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동아줄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모든 불안과 의심을 억지로 눌러 담았어요. 며느리에게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어요. 제 침묵과 인내가 그 아이들에게는 범행을 마무리할 완벽한 기회가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저는 오직 아들의 생일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남편의 수술비를 훔쳐 간 며느리와 그걸 방관하는 아들을 위해 저는 제 주머니에 남은 마지막 쌈짓돈을 털어 생일상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어리석은 희망에 기대어 저는 제 발로 마지막 파멸의 무대로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 지훈이의 생일날 아침이 밝았어요. 밤새 뒤척이다 뜬 눈으로 맞이한 새벽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가벼웠어요.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초인적으로 만드는지 그때 처음 알았죠.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비상금을 꺼내들었어요. 남편 몰래 조금씩 모아두었던 정말 만약을 위한 돈이었죠. 그 만약이 아들의 생일상을 차리는데 쓰일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요. 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어요. 저는 아들이 어릴 적부터 가장 좋아했던 갈비찜을 하기 위해 정육점으로 향했어요. 가장 좋은 갈비를 달라고 말하며 지갑을 여는데 문득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어요. 이 돈은 남편의 약값으로 쓰여야 할 돈인데 남편의 목숨값을 훔쳐간 아들을 위해 쓰고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마지막 투자야. 이 음식으로 아들의 마음을 돌릴 수만 있다면, 잃어버린 내 아들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이건 결코 낭비가 아닐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잡채거리와 나물들을 샀어요. 집으로 돌아와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핏물을 뺀 갈비를 정성껏 양념에 재우고 오색 빛깔의 잡채 재료들을 하나하나 볶았어요. 부엌에 맛있는 냄새가 퍼지자 문득 수십 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지훈이가 10살 되던 생일날이었죠. 그때도 지금처럼 형편이 넉넉지 않았지만 저는 빚을 내서라도 아들 생일상만큼은 푸짐하게 차려주었어요. 갈비찜을 앞에 놓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던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 선했죠. 어려운 시절 남편과 단둘이 악착같이 일하며 자식을 키워냈던 제 젊은 날의 모습도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 나 한미숙은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었어. 평생을 꿋꿋하게 버텨온 사람이었지. 그 기억이 제 안에 잠자고 있던 어떤 강인함을 일깨우는 것 같았어요. 솜씨는 없지만 작은 케이크도 하나 구웠어요. 삐뚤빼뚤하고 모양도 엉성했지만 제 진심이 담긴 케이크였죠.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니 오후가 훌쩍 지나 있었어요. 아들 내외는 저녁에 온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상을 차려놓고 초조하게 그들을 기다렸죠. 하지만 약속한 저녁 시간이 지나도 아이들은 오지 않았어요. 음식은 차갑게 식어갔고 제 마음도 함께 식어갔어요. 밤이 깊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어요. 하지만 기대와 달리 아들 내외의 얼굴에는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죠. 문을 열자마자 며느리는 코를 막으며 소리쳤어요. 어머님, 이 집은 환기도 안 시키세요? 곰팡이 냄새 때문에 숨을 못 쉬겠네. 그리곤 제가 정성껏 차린 밥상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자기가 사온 샐러드 통을 식탁 위에 툭 내려놓았어요. 제가 손주라도 한번 안아볼까 싶어 팔을 뻗자 어머님, 몸에서 기름 냄새 나요. 애한테 냄새 배요. 라며 아이를 자기 뒤로 숨기더군요. 바로 그때였어요. 마침 저희 집 김치가 다 떨어졌을까봐 걱정되어 갓 담근 김치를 들고 온 옆집 순이 엄마가 그 광경을 보고 만 거예요. 순이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김치통만 제게 건네주고는 걱정이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한번 쳐다보고 돌아섰어요. 그 짧은 순간의 눈빛 교환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구나.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물론 식사라고 할 것도 없었죠. 아들 내외는 자기들이 사온 샐러드만 깨작거렸고
저와 남편은 목이 메어 음식을 넘길 수가 없었어요. 저는 큰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어요. 아가, 다름이 아니라 저번에 병원에서 줬던 신용카드 말이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정색을 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또 그 얘기세요? 제가 그때 분명히 드렸잖아요. 어머님이 어디다 두시고는 자꾸 저한테 그러시면 곤란해요. 너무도 태연한 거짓말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머니를 뒤지고 방안을 두리번거렸어요. 물론 카드는 없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 절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며느리가 무심코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저는 그 짧은 찰나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 아이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선명한 알림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거든요. 오후백화점 XXXX 카드로 명품 가방 380만 원 결제 완료.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그 글자들만이 제 망막에 새겨지는 것 같았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어요. 연락을 피하던 이유, 뻔뻔한 거짓말, 저를 몰아가던 교묘한 말들까지 모든 것이 의도된 계획이었던 거예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대신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죠. 슬픔이 증발한 자리에 차가운 분노와 냉철한 결심이 들어섰어요. 그때 아들 지훈이가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오늘 제 생일이잖아요. 친구 놈이랑 레스토랑 동업하기로 했는데 딱 3천만 원이 부족하네요. 생일 선물 겸해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이거 대박 나면 금방 갚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앞에 앉아 있는 것이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비의 목숨값을 훔쳐간 아내를 옆에 앉혀두고 애미에게 돈을 요구하는 저 낯선 남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그때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식탁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어요. 그건 바로 제 신용카드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수술비 걱정되시죠? 저희가 이 돈으로 사업 대박 내서 2배, 3배로 불려드릴게요. 저희가 먼저 투자금으로 2천만 원만 좀 썼어요. 어차피 묶어두면 뭐해요? 그 뻔뻔함에 저는 잠시 숨을 쉴 수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약한 한미숙이 아니었어요.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이 잔인한 연극의 마지막을 장식할 심판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는 일부러 더 애처로운 표정을 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들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지훈아, 세경아, 제발 이러지 마라. 그건 내 아버지 목숨 값이야. 저는 그들의 탐욕이 어디까지인지, 그들의 인간성이 어디까지 망가졌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했어요. 그래야 제 안에 남은 마지막 미련 한 조각까지 깨끗이 불태워버릴 수 있을 테니까요. 제발 그만하라고, 이건 아니라고 애원하는 제 목소리가 제 귀에도 낯설게 들렸어요. 저는 바닥에 엎드려 아들의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죠. 지훈아, 엄마 아들, 제발. 그 돈만 있으면 내 아빠 살릴 수 있어. 응,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다 잘못했으니 제발. 제 목소리는 비참하게 갈라졌고 눈아픈 눈물로 흐려졌어요. 제 마지막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저는 그저 어미로서 자식에게 빌고 또 빌었어요. 하지만 제 처절한 모습은 며느리에게는 한낱 구경거리에 불과했나 봐요. 그 아이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보며 혀를 차더군요. 어머님, 쇼는 그만하시죠. 그깟 2천만 원이 그렇게 아까우세요. 하긴 평생 시장 바닥에서 푼돈만 만져보셨으니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겠지. 이 돈으로 지훈 씨 사업 성공하면 그 늙은 영감탱이 목숨값보다 수백 배는 더 벌 수 있다고요. 아들 미래가 중요해요. 아니면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영감 목숨이 중요해요. 그 악독한 말에 제 옆에서 간신히 앉아있던 남편의 얼굴이 시뻘게 달아올랐어요. 평생을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온 말수적은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편이 이성을 잃고 이 죽일 놈의 것 이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상을 내리쳤죠. 그 바람에 상 위에 있던 컵이 넘어지면서
안에 있던 수리 며느리의 새하얀 원피스 위로 쏟아졌어요. 그 순간 며느리의 눈이 뒤집혔어요. 악,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알아? 당신 같은 늙은이가 평생 벌어도 못 살 옷이라고. 이 더러운 집구석에 오는 게 아니었는데 그 아이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더니 갑자기 상위에 있던 뜨거운 국그릇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제 얼굴을 향해 그대로 부어버렸죠. 차라리 죽어. 당신이 죽어야 우리 지훈 씨가 편하게 산다고. 이 냄새 나는 총것. 왜 아직도 살아서 자식 앞길을 막아. 죽어. 그냥 죽어버려. 뜨거운 국물이 얼굴과 어깨로 쏟아져 내리는 순간 아픔보다 더 큰 충격이 제 온몸을 꿰뚫었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평생을 자식을 위해 쌓아 올렸던 인내의 둑이 그 악담과 함께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 아이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된다고 제 안의 모든 세포가 소리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인생의 진짜 비극은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아내의 머리채가 잡힌 것을 본 아들 지훈이가 제게 악귀처럼 달려들더군요. 이깟 돈 때문에 우리 가족 다 망치려고 작정했어. 녀석은 그렇게 외치며 제 뺨을 향해 망설임 없이 손을 휘둘렀어요. 짝! 세상이 멈추는 것 같은 소리와 함께 제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어요. 아들의 손이 제 뺨을 때린 것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후려친 것 같았죠. 저는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고 제 몸이 부딪힌 밥상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뒤집혔어요.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제가 밤새워 만든 케이크가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제 희망과 진심이 그렇게 한순간에 쓰레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잠시 동안 집안에는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의 거친 숨소리와 제 귀에서 울리는 이명소리만이 가득했죠. 아들 녀석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는지 잠시 멍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죠. 대신 제 안에서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무언가가 제 척추를 따라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남편이 비틀거리며 다가와 제 팔을 잡아 일으켜 주었어요. 저는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하지만 꼿꼿하게 일어섰어요. 저는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제 눈에는 더 이상 슬픔도 애원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오직 얼음 같은 냉기와 경멸만이 서려 있었죠. 저는 제 아들이라고 믿었던 저 낯선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제 평생 처음으로 아주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이 집 팔면 되겠네. 제 말에 아들 내외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화색이 도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빛은 드디어 넘어왔구나 하는 탐욕으로 번들거렸죠. 저는 그 표정을 제 눈에 똑똑히 새겨 넣으며 말을 이었어요. 이 집 팔아서 내 아버지는 이 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 제일 비싼 특실에 눕혀 수술시킬 거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나는 세상에서 제일 시설 좋고 비싼 요양원에 들어갈 거야. 내들이 평생 벌어도 구경도 못할 그런 곳으로. 그리고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지막 문장을 뱉어냈어요. 너희에게는 10원 한 장 남기지 않고. 아들 내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보며 저는 천천히 현관문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활짝 열어젖혔죠. 밖에는 저희 집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놀라 뛰쳐나온 이웃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옆집 순이 엄마와 그 아들 녀석도 보였죠. 순이 엄마 아들 녀석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그 작은 렌즈는 이 모든 광경을 담고 있었어요. 저는 엉망이 된 거실과 제 얼굴에 선명하게 남은 붉은 손자국을 가리키며 모여든 이웃들을 향해 외쳤어요.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아비의 수술비를 훔치고도 모자라 애미뺨에 손찌검을 한 내 아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의 경악과 경멸이 담긴 시선이 한꺼번에 아들 내외에게로 쏟아졌어요. 사회적 성공과 체면을 그토록 중시하던 며느리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죠. 그들은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먼저 도망치듯 집 밖으로 뛰쳐나갔고 아들도 그 뒤를 따라 비참하게 사라졌어요. 저는 열린 문 앞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제 뜨거운 뺨을 식혀주었어요. 저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아들을 잃었지만 대신 제 자신을 되찾았으니까요. 기나긴 악몽이 끝나고 제 인생의 진짜 반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아침을 맞았어요. 아수라장이 된 거실을 치우지 않았어요. 부서진 밥상과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물들은 지난 수십 년간 제가 겪어온 서름과 아들의 배신이 남긴 상처의 증거였으니까요. 동이 트고 옆집 순이 엄마가 조심스럽게 저희 집 문을 두드렸어요. 그 손에는 따뜻한 죽 한 그릇과 그 아들 녀석의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죠. 순이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그 아들은 어젯밤의 모든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을 제게 보여주었어요. 흔들리는 화면 속에서 저는 제 아들이라고 믿었던 존재가 얼마나 끔찍한 괴물이었는지를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죠. 순이 엄마의 도움으로 저희는 시내에 있는 한 법률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점지만 눈빛이 단단한 변호사였죠. 저는 담담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며느리가 카드를 가져간 날부터 어젯밤 아들이 제 뺨을 때리기까지의 모든 과정을요. 변호사는 순이 엄마 아들이 찍은 영상과 제가 기억해낸 며느리의 소셜미디어 게시물들을 증거로 확보했어요. 그 아이는 저희 돈으로 산 명품 가방을 자랑하며 남편 찬스, 시댁은 사랑 같은 가증스러운 해시태그를 달아두었더군요. 저는 며느리 오세경을 절도 및 사기 혐의로 고소했어요. 법정 다툼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어요. 명백한 영상 증거와 카드 내역 앞에서 며느리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죠. 결국 법원은 며느리에게 훔쳐간 2천만 원과 그동안 몰래 사용한 금액,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 소식은 금방 퍼져나갔죠. 시부모 수술비 훔쳐 명품 산 며느리라는 꼬리표는 그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어요. 갤러리에서는 당연히 해고되었고 주변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다고 해요. 아들 지훈이도 무사하지 못했어요. 어머니를 폭행한 페류나라는 소문이 회사에 파다하게 퍼지면서 결국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사직서를 냈다고 들었어요. 그들의 결혼 생활도 당연히 끝이 났죠. 서로를 탓하며 매일같이 싸우다가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요. 그들이 파멸해가는 과정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어요. 통쾌함보다는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안도감이 더 컸죠.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까요.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후 저는 제 인생의 또 다른 중요한 결심을 실행에 옮겼어요. 평생을 살아온 인천의 낡은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거예요. 마침 저희 동네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낡은 집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돈이 되어 돌아왔어요. 제 평생의 눈물과 땀이 맺힌 그 집이 마지막 순간에는 제게 가장 큰 선물을 안겨준 셈이죠. 저는 그 돈의 절반을 떼어 홀로 사는 노인들을 돕는 복지재단에 한미숙, 박병철의 이름으로 기부했어요. 이 소식이 작은 지역 신문에 실렸고 얼마 뒤 한 노인복지관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수많은 어르신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죠. 제 이야기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몇몇 할머니들은 제 손을 붙잡고 함께 울어주기도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개인의 아픔이 더 이상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제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희 부부는 남은 돈을 가지고 제주도로 떠났어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던 날 저는 처음으로 제 고향 인천을 원망 없이 바라볼 수 있었어요. 애월의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작은 집을 샀어요. 남편은 서울의 가장 좋은 병원에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았죠. 저희는 함께 텃밭에 상추와 토마토를 심고 아침마다 해안가를 산책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저희는 온전히 저희 두 사람만을 위한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은 예전보다 말이 많아졌고 웃음도 늘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물었어요. 아들 녀석, 보고 싶지 않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자식을 잃은 게 아니에요, 여보. 평생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제야 진짜 우리 인생을 사는 것 같아서 나는 지금이 참 좋아요.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잊혀갈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정원에서 남편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는데 현관 인터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죠. 초점 없는 눈동자, 덥수룩한 수염, 남루한 행색. 자세히 보니 제 아들 지훈이었어요. 녀석은 대문 밖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화면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죠.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인터폰의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까맣게 변했죠. 누구요? 하고 묻는 남편에게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여보. 그냥 잡상인인가 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찻잔에 따뜻한 차를 더 채워주었어요. 제 마음은 잔잔한 제주 바다처럼 평온했어요. 후회도 미련도 없었어요. 제 눈앞에는 사랑하는 남편과 저희 두 사람의 힘으로 일군 평화로운 정원만이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그날 제 아들은 제 마음속에서 두 번째로 그리고 영원히 죽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줘요.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이 있어야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요. 그 존중이 무너졌을 때 관계는 이름만 남을 뿐이죠. 결국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승리이자 가장 현명한 선택일지도 몰라요.